오늘 오후 전략은 이번 주 전략은 어떻게 그려나가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키워드 놓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장 랭킹5 시작할 거고요.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전략이 가장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중심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부장님과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부장님, 저희 다른 이야기보다 이게 먼저 궁금합니다. 엔비디아의 오늘 하락 영향을 세게 받는 게 맞는지, 그리고 엔비디아가 엔비디아의 악재가 나온 거라기보다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예비 실적 안 냈다라는 점과 함께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의도된 유동성 흔들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이 성격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보죠. 일단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엔비디아가 10% 가까이 급락을 했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상황인데, ASML이 다소 조금은 아쉬운 실적 발표를 한 뒤에 TSMC가 올해 그 반도체 시장 성장 전망을 다소 내부적으로 하향 조정을 한 것이 또 도화선이 됐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번 주말 사이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컨퍼런스 콜 날짜를 공개하고 22년부터 두 번을 제외하고는 잠정 실적과 사업 현황을 대부분 다 발표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발표 날짜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주요 고객사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GPU가 주요 제품이기 만큼 선행 지표로서 또 사용된다는 점, 그리고 미국 매출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주요 CSP들의 투자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높아진 눈높이 충족 여부 등이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통해서 좀 뭔가 확인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ASML이나 TSMC 등의 실적과 전망치가 시장 기대치에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경쟁사 대리 GPU 대기 수요가 또 감소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 일부에서는 대기 시간 감소가 또 수요 감소 때문일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GPU 수급 개선으로 실적이 또 개선이 가능했을 것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양측에 대해서 우려와 기대가 같이 공존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이던스 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큰 폭의 가이던스 상향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부터 신규 생산 능력과 1500 렉스 순행 방식용 제품 생산 예정인 만큼 P와 Q의 동반 성장은 일단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잠정 실적 미제시 때문에 AI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우려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전 관련해서 경계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던 상황 관련해서는 역시 또 자동차 관련 반도체나 전반적인 수요도 테슬라도 좀 별로 좋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다소 조금은 힘든 구간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AI 투자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은 들지만 일단 센티에 대해서 일부 약간 훼손되는 구간으로 접어든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만한 뭔가 또 다른 뭔가 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높아진 눈높이가 다소 좀 하향 조정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렇다고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이 발려 있지만 시장이 몇 가지 큰 회사들이 다소 조금은 우려스러운 코멘트가 나오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엔비디아의 바로 밑에가 되는 회사가 잠정이나 이런 가이던스를 주지 않는다. 그것이 다소 조금 시장에서 불안감을 만드는 요소가 결국은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듭니다. 조금은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차원 본부장님과 그럼 이어가도록 할게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부장님께서 앞서 해주셨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그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수익난 부분을 챙길까? 아니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더 비중을 늘려도 되는 기회가 온 걸까거든요. 어떤 성격으로 일단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일단 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관세청 데이터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역으로 보면은 증권가에서 리포트 나오는 걸 좀 확인해 보시면은
추정 영업이익 수준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적이 예상을 처음에 했었던 것보다 굉장히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예상치가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이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왜 이렇게 예상치보다 적잖아 또 이렇게 네. 스토리가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일단은 뭐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안 한 게 트리거가 되긴 했지만 그 뒷단에를 좀 잘 들여본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약간 좀 두려움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뒤로 지연되는 거에 대한 부분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일부 차익이 그걸 빌미로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수요단이나 이런 뭐 일부 TSMC에서 전망치가 좀 낮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개화하고 있는 이 수준에서의 움직임이 그렇게까지 빠르게 둔화가 될까라는 부분에서의 좀 물음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 발표들이 이제 미국장부터 계속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좀 엇갈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다우 쪽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상승이 나왔고 그 얘기인 즉슨 좀 기술주들이 자극적으로 영향받았을 만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를 조금 찾아보자면 결국엔 또 금리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될 뭐 이제 PC 지표와 그다음에 목요일이죠. 실질 GDP 속보치 그 나오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이런 움직임들과 FOMC까지의 그까지는 약간의 좀 흔들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기간들이 넘어가면 좀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뭐 지금 삼성전자 거의 되돌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분할 매수 충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대형주부터 먼저 채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대형주의 좀 움직임이 잡혔을 때부터 다시 소부장 쪽 보셔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조금 더 짧게 봤을 때요, 본부장님 지금 나스닥 선물 쪽에서 플러스기도 하고 앞서 제가 언급을 드린 바와 같이 만기일 영향도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밤에 열리는 장에서 엔비디아 쪽에서의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면 그건 어떻게 해석하고 밤사이에 전략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숏 물량이 굉장히 네.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장에서는 한 2% 정도 말아 올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결과치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하루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추세적으로 연속성이 잡혔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해당 부분에서 어쨌든 사람들이 좀 공포에 대한 흐름들이 있고 투매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평선에서의 지지 라인이 되는 게 좀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그 라인이 어떻게 보면 또 나름대로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밑에서 받아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이제 손바뀜에 따른 기간 조정은 조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 안에서 치열하게 공방전이 나올 것이고 향후에 이런 데이터들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인 즉슨 반도체 쪽에서의 탄력도가 일부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얘기인 즉슨 우리나라에서도 뭐 저PBR이나 이런 쪽에서의 좀 강력한 움직임이 있어서 오늘 지수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모멘텀들이 또 사그라든다라고 했을 때는 상방 자체가 일부 제한되는 움직임으로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수단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수의 저점과 고점을 높여나가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이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의 변동 진동폭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전거래를 기점으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좀 고점을 돌파할 만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모멘텀들이 어떤 부분에서 부각되는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저PBR 쪽으로 조금 더 치중이 돼서 이제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차와 금융주 위주로의 움직임이 강하게 연쇄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에 대한 움직임들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부장님 잠시 후에 밸류업은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대형주 위주로는 기회가 한 번 더 올 수 있다. 기다리자. 그리고 보유자분들 기준으로 아마 일단은 관망 신호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득 궁금한 부분이 소부장단에 대해서는 이 탑2의 기회도 조금 기간 조절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챙기고 지금은 안 보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HBM 관련 키워드로는 한미반도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실적 좋았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컸는데
추세를 본다면 이걸 이탈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런 분들은 챙겨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추세적으로는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약간의 룸이 남아있기는 한데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던 라인이 안 깨던 21선이 지금 깨졌거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한번 이제 물량이나 뭐 비중 조절을 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라인을 재돌파할 때 재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광민정 애널리스트 좀 유명해지신 분이죠. 그분이 또 목표 주가 유지로 리포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뭐 투심 자체가 죽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센티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랫단에서의 이전 직전 고점 뚫어줄 때 그 라인까지도 사실 하방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기회를 다시 포착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부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확정 지시고 다시 한번 재진입 각도를 좀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두 분 모두 앞으로의 그 사이클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단기간 어떤 리스크를 마주할 수 있는지 그 요인들 좀 꼼꼼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언제나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좀 의견 들었으니까요.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게 궁금하죠. 밸류업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까? 수급은 여기로 향하는 걸까? 4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과 먼저 이야기해보죠. 반도체의 기간 조정이 조금 길어지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한다면 오늘 오후에 나오는 이러한 밸류업의 탄력성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봐도 될지 이게 반도체 수급의 이동일까요?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반도체 조금만 쉬고 이쪽으로 동참하셔야 될지요. 네, 뭐 수급의 이동이 일단 맞겠죠. 지금 뭐 지주사, 그다음에 금융주, 그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결국 이제 일부 금융사 보면은 뭐 거의 뭐 8%, 10% 이렇게 금쳐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이 은행주들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쉬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 이제 저밸류 관련된 저 PBR 쪽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주말 사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경제부 재정부 장관이 기업가치 재고 대책 관련해서 이른바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총선 결과 때문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동력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우려가 실질적으로 있긴 했습니다만 여야 공이 이제 좀 방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아마 양쪽 다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뭐 야당 입장에서도 다음에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완전히 무시하고 뭐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시장적인 어떤 자세를 취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배당 확대 기업 주주들의 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를 한다든지 그리고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의 주주하는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 공제를 그대로 도입하겠다 이렇게 취지를 밝혔습니다. 주주 완화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고 또 5월로 예정되어 있는 좀 구체적인 방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해서 자본시장 관련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일단 구두적으로는 줬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은행 관련된 실적도 1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좀 추정이 되는데 뭐 실적 기대가 부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요 은행들의 1분기 실적 발표 이어진 예정인데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콩 ELS 자율 배상이라든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 환산 손실 외에는 일회성 요인이 당분간은 1분기에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금융감독의 뭐 대규모 추가 충당금 적립 권고도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조금은 배당이나 이런 것들 충당금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쌓도록 공고를 하다 보니까 약간 제약적인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제 금융주가 많이 눌려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대규모 추가 충당금 적립 권고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1분기 실적이 일회성 비용 반영 등으로 낮아진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이보다 다소 좀 상회하는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닝 시즌과 더불어서 5월달에 나오는 밸류업 프로그램 구체적인 뭐 추가적인 2차 안 이런 기대감들이 역시 은행주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또 환율 수혜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강판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에서 강판을 또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후판이나 이런 것들 강판 가격 조선주도 마찬가지지만 철강 가격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출은 달러로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믹스 개선, 환율 개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조금 더 실적단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들이 지금 자동차 쪽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선주도 그런 논리예요. 조선주도 강판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매출은 달러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적단이 좀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로 또 접근하고 있는데 여하튼 같은 논리로서 자동차까지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에 수급이 다소 좋은 반도체에서 옮긴 것이 아니냐 이런 수급적인 면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정책적인 드라이브 그리고 실적 지금 빼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수급의 이도 그 측면을 보인다라는 힌트 주셨습니다. 하차원 본부장님과도 짧게 이야기하고 밸류업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5월에 가이드라인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이 그림을 이전의 패턴을 동일하게 반영을 해서 반도체도 어느 정도 노이즈나 변동성은 있겠지만 같이 위로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탄력에 조금 더 붙는 쪽은 밸류업이다라는 그 패턴 그대로 생각해서 전략자도 괜찮을까요? 좀 고민이 상당히 되는 부분인데 사실 조금 뭔가 이런 법 개정을 제외하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밸류업 2차 세미나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면은 한 번 정도 익절을 한 다음에 2차 세미나 이후에 다시 재접근을 하시는 전략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좀 거시적인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 주말 사이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리과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엄청나게 수급이 쏠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달부터 수급 흐름을 보더라도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대부분의 이런 금융주들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뭐 분리과세를 진행을 하더라도 결국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될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5월 달에 2차 세미나에서 뭔가 거시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법 개정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라면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필요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세로뉴스로 작용할 확률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이제 자동차와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단기 사이클로 이런 식으로 이벤트성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사실 굉장히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거버넌스 코드로 보느냐 이토 보고서부터 보느냐에 따라서 기간 자체가 확실히 달라지고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기간이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시작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점 일단 기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그 안에서의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의 좀 투자 전략만 잘 세우신다면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끌고 가보실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이쪽은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사실 배당주들은 이제 오래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갈수록 이게 매력도가 팍팍 붙어주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곁들인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만큼 더 오른다라는 관점보다는 길게 봐야 되는군요. 저희 4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2, 3위는 조금 속도를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1위로는 소비주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급격한 시세 변동이 있어서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도 담아봤고요. 저희가 원래 담으려고 했던 글로벌 텍스프리, 그러니까 오늘 악재에 있는 쪽 어떻게 대응을 할지 1위에서 좀 시간을 내보려고요. 2, 3위는 조금 속도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먼저 열고 갈게요. 제약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좀 짧게만 보고 갈게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금리 앞서 반도체 같은 경우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매크로적인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또 1차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상에 가장 좀 타격을 많이 받을 만한 섹터인데 그간의 여러 이슈에도 맷집이라고 할까요? 견조하게 지금 잘 버티고 있는 모습.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 나오는 쪽 많습니다. 물론 개별 이슈긴 하겠지만 신약 모멘텀에는 계속 변함없이 고 외쳐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바이오 산업 전반으로 보시기보다는 개별주의 그 강력한 모멘텀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HLB 같은 경우는 FDA 승인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중국 쪽에서의 난소암 치료제가 새롭게 이제
또 통과가 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 수출과 로열티 부분으로서의 좀 플레이가 나왔고, 뭐 삼성단 제약도 뭐 나름대로의 그런 모멘텀 플레이가 좀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개별적인 종목군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모멘텀이 좀 남아 있느냐가 결국엔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HLB 같은 경우 강하지만 알테오젠도 마이너스 2%고 삼천단제약도 마이너스 2%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산업 자체로 조금 확대를 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하나의 해당 종목이 강하게 움직일 때는 연관돼서 나머지 종목군들도 수급이 좀 일부 쏠리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연속성 있게 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전에 이런 뭐 아마케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처럼 구조적으로 바이오 종목군들이 다 올라갈 시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뭐 학회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모를까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개별주 위주로, 개별적인 모멘텀 위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HLB 관련된 이 난소암 치료제 관련된 이벤트가 좀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됐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속적으로 큰 그림에선 본부장님께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탑픽 계속 유지하면서 24일 실적 시즌 무난하게 넘기면서 트리거 될 거라고까지 제가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실적 고비 잘 넘기면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에 대한 의견까지 챙겨보자라고 일단 3위 마치도록 하고요. 2위에 대한 이야기 2차 전지 준비해 봤는데요. 이 이야기 박근영 부장님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부장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낙폭 과대 그 이상으로 오늘은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 흐름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적에 대한 부분도 부각이 됐을까요? 아니면 원자재 쪽에서의 이야기가 조금 더 부각이 된 오늘일까요? 네, 그것보다는 오늘 이제 LG엔솔 쪽에 뭐 테슬라 관련된 이렇게 소재 관련된 뭐 그 계약 관련된 이슈가 나왔죠.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장중에 어떤 이야기가 오느냐면 실제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오늘 장중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셀업체에게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재화 관련된 부분들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지금 이제 실적이나 여러 가지 환경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테슬라가 내재화를 못하면 이제 한국의 셀이나 소재 쪽에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가 좀 오늘 이제 종목당으로 이렇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환경적으로 보면 지금 2월과 3월 쪽에 배터리 쪽에 주가 반등이 좀 있었는데 한 3가지 정도가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양극재 수출 중량이 전 월비 대비로도 반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GM의 공격적인 전기차 판매 가이던스가 포드와 달리 GM 쪽은 상당히 공격적인 가이던스가 나왔다는 거. 세 번째로는 분기 실적 바닥에 대한 기대감. 이 3가지 정도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수출 물량은 지금 24년 초 2개월 연속 전월비 계속 연속으로 증가했는데 3월 기준으로서는 약 4%또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2월 대비해서.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전기차 신차 출시가 본격화된 점을 고려한다면 4월 수출 중량은 다시 또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걸 고려했을 때는 3월이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GM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월 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전기차 판매 가이던스로 20만 대에서 30만 대, 전년비 200% 증가한 수준을 공격적인 가이던스 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만 1분기 판매량이 16,000대에 그쳤고, 수요에 큰 영향을 주는 자동차 할부 금리의 대폭 하락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현재 연간 판매 가이던스가 약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GM 체인에 속한 한국 배터리 기업에게는 다소 좀 부정적인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이제 간과하면 안 되겠고요. 현재 배터리 섹터 분기 매출은 22년 수준으로 회귀를 했는데 2년 전과 비교를 한다면 올해 1분기 기준 셀과 양극재 산업의 평균 가격이 약 20% 정도 전년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퀀티티, 그러니까 물량도 약 40% 증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소폭 빠지는데 물량이 늘어난다는 점이 그래도 바닥론에 힘을 좀 실어주는 모습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물량 효과만으로 매출이 증가했어야 하긴 하지만 또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분기 매출은 2분기부터 아마 QOQ 증가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1분기 바닥론에 힘이 더 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눈높이 대비 상승인데 그 부분은 1분기 전기차 수요 부진이 이미 어느 정도 고려가 되는데 특히 유럽 쪽이 좀 약하고요. 유럽 쪽에서도 특히 독일이 좀 약합니다. 보조금을 좀 못 주고 있고. 근데 지금 미국 쪽은 또 20% 이상 굉장히
굉장히 또 수요가 탄탄하게 올라온다. 이런 미국 쪽의 분석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2차 전지 쪽이 미국 쪽에 오리엔티가 됐기 때문에 뭐 현대 기대하는 큰 폭의 매출 증가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으나 미국 쪽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다. 근데 뭐 너무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환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바닥인 데 대해서는 아마 공감이 될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 눈높이를 달성하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많이 빠지기는 좀 상당히 좀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아마 다소 조금은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하거나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하는 종목으로 좀 추려야 되는데 포스코 퓨처엠 이야기 많이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삼성 SDI,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 이 두 가지가 시장의 컨센 대비로 좀 잘 나올 것 같다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모든 그 2차 전지 쪽이 다 좋다 보기는 좀 쉽지 않고 2차 전지 가운데 그래도 약간 가이던스 대비 좀 좋게 실적이 나오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수급이 또 올라가다 보면 이런 종목이 움직이면 다른 양극재나 뭐 LG 엔솔까지도 움직일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 기본적으로 단기 리바운드에 또 같이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2차 전지에서 담아봤고요. 자, 이제 1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변동이 있는 종목에 나와서 이 부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관광객 중심으로 하려 했는데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하이브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하이브 먼저 봐주세요. 엔터에 대해서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긍정적인 이야기. 사실 저도 오프닝에서 변수로 긍정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엔터, 가격 메리트 가지고 올라온다라고 했는데 단독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말 뚝 떨어지면서 현재 7%, 8% 하락입니다. 단독 뉴스긴 한데요. 이 영향력과 함께 내용의 포인트 어떻게 둬야 될까요? 엔터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그러니까 이제 주력 아티스트에 대한 뭐 부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뉴스에서 나온 이 회사가 만약에 어도라는 이 경영진에 대한 전격 감사권이 발동이 됐는데 해당 부분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제 뉴진스에 대한 독립화 가능성이 좀 일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 뉴진스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파워력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지금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았었던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정에서도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이런 기조가 과연 컴백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원활하게 하이브 안으로서의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좀 물음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투매 물량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블랙핑크 사태가 또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소속사에 특히나 이제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그 가수들에서의 뭔가 이벤트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변동성가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단기적으로는 이거에 따른 좀 변동수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주가의 회복이 나타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좀 불안 심리로 인해서 주가의 좀 우하향 흐름들이 일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좀 변동소에 대한 또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섣부르게 오늘장 하락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멘트로 이해해도 될지, 그리고 더불어서 그동안 엔터 분위기 좀 모이고 있었는데 하이브 악재가 지금 하이브가 하방 VI에 걸렸거든요. 네. 이 악재가 촉발되면 전체 엔터에 대한 전략도 전면 수정이 필요할지요. 일단은 뭐 좀 엔터 자체는 어차피 2분기 이후부터의 턴어라운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대한 뭐 전반적인 전략 수정에 대한 흐름들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대신에 시기 자체는 조금 더 지연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하이브가 이제 지금 엔터주에서는 사실 상방을 제일 끌어올라주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단기적인 센티는 굉장히 좀 크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좀 흐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이슈가 오늘 단독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떠한 좀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기점으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좀 입장 표명까지는 일부 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은 그 관련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제 회사에 좀 연락을 해보시거나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뉴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으나 하이브가 지금 워낙에 시세 변동이 있어서 오늘 마지막 키워드 하이브 정리하는 걸로 하고 저희 랭킹5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게 돌아갔네요. 함께해 주신 두 분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다 하창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